깨워가지고 별로 컨디션이 별로죠. 그렇습니다. 응?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는 지금 이 도량은 구분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방금 전까지 신나게 뛰어놀던 그 자리 옆에가 바로 법당이야, 그렇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일체유심조라 그래가지고 모든 것은 마음먹게 달렸다 그런 말이 있죠. 마음먹기 달렸는데 여러분이 마음을 잘 안 먹어요, 그렇죠? 내가 생각한 대로만 하려고 그러지 마음을 잘 조절하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방금 정신없이 산란하게 놀던 그 자리가 거기가 바로 법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생각만 말로만 그러고 본인들이 행동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거는 전혀 에너지를 발산하지 못해요. 직접 거기서 막 뛰어놀다가 별짓을 다 하고 놀더라도 어느 순간에는 그 차원과는 전혀 다른 마음가짐과 행동거지를 딱 했을 때 그 사람은 자기 마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러고 싶지 않잖아. 그냥 잠자던 침실은 계속 잠만 자는 행위만 하고 싶지 그 자리에서 명상하고 거기서 수행하고 깨달음 얻고 이런 거 하기 싫죠. 그러니까 모든 거는 그 운동 에너지 법칙에 의해서 가던 방향으로 계속 가려고 해요.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생각도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도 물질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물질이어서 내가 생각했던 패턴대로 그냥 계속 그렇게 하고자 하기를 원해. 그걸 우리가 고정관념이라고 해요. 고정관념.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의 주인공이 돼야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가 운전하듯이 경영하면서 관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거를 연습을 해야 된다고. 연습을 반복적으로 해서 무의식에다가 잠재해 놓아버리면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무의식화되면 안 힘들죠. 근데 이걸 의식화 차원에다 계속 놔두면 맨날 마음을 써서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으면은 의식 차원에 놓지 말고 무의식 차원으로 잠재를 시키세요. 습관은 무의식화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기 싫은 거는 무의식화해 놓으면은 아주 편리하죠. 그것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예전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동자승이 있는데 그 동자승이 이제 한 암자에서 있었던 일인데 법당에 들어와 가지고 그 동자승이 법당에서가 오줌을 싸는 거야. 말이 안 되죠. 뭐 중국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게 이제 또는 화두예요, 화두. 그래서 그 주지 스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녀석이 어디서 부처님 신성한 절에서 더군다나 법당 안에서 예불 올리고 이러는데 참선하고 그러는데 거기다 오줌을 싸냐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는 그 동자승이 하는 말이 큰 스님 그러면은 부처님이 안 계신 곳을 가르쳐 주세요. 거기다 자기가 오줌을 싸겠다는 거예요. 우리 불교 사상은 처처가 다 법당이고 만유가 다 부처님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시루불성이라고 여러분도 다 부처님이에요. 다 부처님의 유전인자가 있어요. 종자가 있다고. 그게 부처님 기본 사상인데 그 동자가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이게 화두기도 해요. 이게 이론이 아니고 정말 그렇게 곳곳이 다 부처가 계시고 다 법당이고 수행처고 그리고 모든 존재들이 다 부처라면 여러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앞에 있는 이 불상 앞에다가 절을 했잖아요. 살아있지도 않는데 왜 절을 해? 남이 시키니까 해?
어쨌든 절을 했잖아요. 네. 예를 표했잖아.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다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부처를 대하듯이 한다면은 이 세상은 이렇게 전쟁 나고 복잡할 일이 생길까요? 안 그렇겠죠. 그러니까 세상을 공평하기 위해서 완벽한 법을 만들기보다는 지금 부처님과 같은 이런 가르침, 이런 거 실천하면은 세상은 조화롭고 행복해질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나 법에 의존해서 공평한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만들려고 하면 그거는 완성되질 않아요. 여러분, 법의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마음에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심정적으로는. 1%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그 철학자 중에 누가 그랬나요? 법이 없는 나라가, 플라톤이 그랬나요? 그게 유토피아라고. 법이 없는 나라. 그게 저는 고등학교 때 그런 책을 읽고 뭐 대학교에서 경영 과목으로 그런 거 읽고 그랬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법이 있는 나라가 좋은 나라지. 어떻게 법이 없는 나라, 무법인 나라가 유토피아다, 극락이다. 이해가 안 됐는데 정말로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잠을 자고 싶고 피곤하기도 하지만은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스님이 억지로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불교 동아리고 그러니까 어느 조금은 알아야 되잖아, 불교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여기까지 참여한다는 거는 그래도 약간은 불교 동아리에서 마음을 좀 낸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뭐 놀려고 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신입 회원이 온다든지 뭐 다른 사람들하고 할 때 여러분이 조금 더 설명해 줄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나 어느 절에 갔는데 뭐 어쩌고 이렇게 아는 체도 할 수도 있고, 뭐 스님하고 대화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러려면은 여러분이 그 원하는 대로 신나게 놀기만 하고, 예를 들면 MT처럼 막 이렇게만 하는 그런 경험보다는 또 불교적인 경험도 또 조금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이 자는 단꿈을 제가 깨웠습니다. 용서해 주겠죠? 예. 네, 그래요. 자, 저도 중학교 때부터 불교 학생회를 다녀가지고 그때는 정말 여러분 말로 빡셌습니다. 아주 그 템플스테이 수련회 이런 거 가면은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는 잘 안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추억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어제 그 여러분하고 대화하던 것도 좀 끊겼기도 하고, 그래서 또 이제 그런 식으로 또 이어가기도 하고, 뭐 졸리면 꾸벅꾸벅 졸아도 괜찮아요. 야단치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편하게 퍼질러 자는 거하고 이런 분위기에서 졸더라도 동참하고 있는 거하고는 달라요. 추억이 달라. 그렇겠죠? 그동안 여러분들이 스님은 개인적으로 지금의 젊은이들에게 많은 희망과 어떤 응원의 희망을 갖고 있고, 또한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고, 그리고 또 이제 안타까운 마음도 여러 마음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만 쭉 해왔잖아요. 많은 시간을, 여러분의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을 아마 공부 한 8, 90%가 공부의 삶을 살아왔을 거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스님은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인생의 젊음에 그때그때 경험하고 좀 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게 학습, 정보만 취득하는 그런 형태로만 살아온 인생이다라는 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 나름대로의 또 여러분 다른 경험도 있겠지만은 우리의 내가 살아온 인생을 놓고 봤을 때는 너무도 그 어떤 그 젊음의 자유로운 삶의 어떤 경험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워요. 근데 사회 현실이 좀 그러니까, 그렇죠. 어쨌든 좀 시류에 이제 같이 맞춰가는 삶이 뭐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뭐 그렇지만은 여러분의 앞으로 세대는 그렇게 안 만들어갔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다음 세대는 더욱더 그렇지 않은 여러분이 공부에만 내몰린 인생이 아닌 여러분들이 왜 이 지구상에 왔는가 그런 부분에 좀 나름대로 충실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미래의 세계를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된다고. 지금은 우리 세대,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세대에 여러분들이 껴맞춰 살고 있죠. 네. 어떻게 보면 피해자일 수도 있어요. 네?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수동적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미래 세대는 또 여러분들이 만들어요. 여러분이 가해자가 돼요. 여러분이 만든 세상. 그거를 여러분의 후배들이 거기에 또 껴맞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기성세대에 어떤 불만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면 그들을 비난하고 하는 거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비난만 하지 말고 이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책임감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하고 조금씩 대화하는 형태로 합시다. 모든 생명체 지구상에 뭐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수의 생명체가 있어요. 세균까지 합치면은 우리 몸에도 뭐 세균까지 하면은 살아있는 그 뭐 생명체가 몇십 조개예요. 우리 내가 갖고 있는 몸에도 그렇게 따지면 뭐 어마어마한 수가 이 지구상에 최소한 지구상에 존재하겠죠. 그런데 각자의 의식이 있을 거 아니야? 생명체, 마음이라고 할까? 인간한테만 의식, 마음이 있는 거 아니죠. 식물한테도 분명히 있죠? 네.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 도깨비 풀 그런 거 알죠? 도깨비 이렇게 옷에 천에 붙는 거. 네. 응? 숲에 가다 보면 그거 귀찮잖아요. 그게 왜 그 도깨비 풀이 뭐죠? 그게? 거기서 따온 거예요. 그 도깨비 풀이 그게 뭐야? 자크. 응? 그 생명체 식물에서 그게 역할이 하는 게 뭐예요? 도깨비 풀이. 열매죠. 씨죠. 그걸 번식한다고요. 그 다음에 민들레 홀씨. 그게 뭐죠? 씨죠. 번식하는 거죠. 그러면 걔네가 뭐 몇 킬로인가 날아간다죠? 그러면은 그 식물이 민들레가 바람을 요런 구조로 만들면은 타고 얘가 몇백 미터 몇 킬로를 갈 수 있다고 걔네가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그 신기하지 않아요? 그거는 정말 인간처럼 이런 어떤 뇌가 있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창조주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여기 잣나무 씨가 있어요. 여기 보면 바깥에 보면 큰 나무 바깥에 두 개 서 있는 거 봤죠? 그 잣나무 씨가 어떻게 날아가냐면은 그 이렇게 솔방울처럼 이파리 같은 게 이렇게 있잖아요. 얘네가 바람에 날아가면서 이게 돌아요. 돌면서 밑에가 뾰족합니다. 아주 바늘처럼. 그래서 비닐하우스가 구멍이 나. 걔네가 앉으면서 얘가 도니까 스핀이 일어나니까 하우스를 뚫어요.
걔는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방해하려고. 방해하려고? 하우스를 찢으려고 한 건 아니고 옛날에는 하우스가 없었을 거니까. 땅에 잘 박히거나. 그렇지, 땅 위에 박혀요. 땅 위에 걔가 박혀요. 그거 비행기 연구한 거 아닌가? 그거 공학이잖아요, 공학. 그 나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냔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의식이 있는 거야. 의식의 양이 크든 작든 뭐 차이가 있듯이.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 영혼이 있다고 쳤을 때 그 많은 생명체, 식물이든 동물이든 생명체 중에 마음, 의식으로 서렸을 건데 왜 이 생명체 중에 인간이라는 생명체를 가지고 여러분은 우리는 태어났을까요? 목적이 뭘까 한번 얘기해봐요. 그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한번. 왜 우리는 굳이 인간이라는 생태계 중에 최소한 인류, 인간이라는 몸이 나에게 필요했을까?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 한번 얘기해봐. 응?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살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런 고민을 할 시간이 없었죠. 네. 스님이 그런 고민은 고등학교 때부터 했어요. 왜 인간의 몸이 필요했을까?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 여러분들 지금 대부분 그 목표, 꿈이 뭐죠? 꿈이 뭐예요? 잘 사는 것. 또 솔직하게 다. 근심 없이 행복하게 사는 근심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 또 돈 많이 버는 거. 돈 많이 버는 것. 또 저 뒤에 응? 건강. 건강하는 것. 네. 또 다 대부분 비슷하죠? 네. 그렇게 살기 위해서 꼭 인간의 몸이 필요했을까요? 돈 많이 벌고 돈 많이 버는 것도 잘 살기 위해서 이런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이런 거예요. 걱정거리 별로 없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렇게 사는 생명체가 있어. 여러분 주변에. 요거가 충족된 뭐죠? 나무. 나무도 있고. 여러분 주변에 별로 이렇게 먹고 사는 거 별로 걱정 않고 사는 애들이 있다니까. 동물이. 반려동물. 반려동물 같은 거. 걔네들은 누구한테만 잘 보이면 돼? 주인. 주인한테 꼬리 잘 치고 뭐 말 잘 듣고. 그러면 걔네들 걱정거리 사는데 여러분처럼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먹고 살기 위해서 돈 열심히 벌 필요가 없어. 사료 갖다 주는 거 열심히 먹으면 돼. 다 목욕시켜줘. 산책도 시켜줘. 그러면은 여러분이 바라는 극락이 그런 거 아닐까? 다 남이 해주잖아요. 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 생명의 현상을, 인간이라는 생명의 현상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말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안락, 행복 추구,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철학적으로 고민해 보자는 거야.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면 꼭 인간으로 태어날 필요가 있나? 개나 뭐 이런 동물 쪽으로 태어나면은 훨씬 그 목적을 충족할 수 있는 삶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정말 그 다른 동물과는 다른 궁극적인 목적이 보이지 않는, 내가 생각을 의도를 가졌든 안 가졌든 어떤 그 인연의 법칙에 의해서, 물리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발생이 되고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런 법칙의 현상으로 봤을 때 왜 굳이 이 인간의 몸이 필요했을까? 수많은 종의 생명체가 있는데. 사람이 이게 좀 너무 인간 중심적인 사고일 수 있는데 네. 다른 동물, 다른 생명체에 비해서 나름 사유를 할 줄도 알고, 그리고 그거를 표현하고 그거를 다른 사람이랑 같이 공유할 줄 알고, 그러므로 다 같이 갈 수 있는 습성.
되게 어렵네요. 그렇죠. 한번 사람만의 그 있는 것 같아요. 꼭 무슨 어떤 궁극적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게 생명체 중에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 개가 있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 한번 열반? 열반, 해탈. 또 다른 동물들은 전혀 할 수 없는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 한번 떠오르는 거 한번 해봐요. 저 네. 인내. 인내. 개는 인내 안 하나? 기다려. 그러면은 사람보다도 저기 다 기다려. 개 같은 경우에는 어. 복종하면서 주인한테 매닫는 그런 인생을 산다고 느껴졌고, 음. 근데 인간은 뭔가 내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은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애완견이니까 그렇지 얘네가 그냥 동물이고 그냥 들에서 옛날에는 다 애완견으로 사용 안 됐을 때 그러면 걔네들도 자유의지가 어느 정도 인간만큼은 아니어도 뭐 뛰어놀고 싶으면 뛰어놀고 뭐 어느 정도는 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쭉 생각해서 결론적으로 딱 도달하면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자비는 좀 그렇다고 사랑 인간만한테 있나요? 모성애 뭐 이런 거. 사랑 다 이거 동물학자들이 실험했어요. 희생도 인간만한테 있을까요? 아니에요. 침팬지도 했어요. 그 침팬지를 동료 이렇게 우리에다 이렇게 놓고 한 놈을 그 먹이를 이렇게 한 놈한테 주고 안 주고 이런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옆에 있는 동료를 위해서 자기가 먹고 싶은 그 음식을 참고 걔한테 양보하는 이런 실험도 했다고요. 그렇다면 걔네도 희생할 줄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희생, 봉사 이런 것도 인간만이 갖는 게 아니야. 결국에 마지막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사실은 쉬워. 이거 되게 쉬워. 논리적인 사고? 논리적인 사고. 자비. 맞아. 자비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사랑과 자비는 좀 다르니까. 또 그거보다 더 확실한 거. 자비에는 사랑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 헌신 아까 그 침팬지가 헌신했다니까 동료를 위해서 실험을 했어요. 그건 과학자들이. 아주 쉬워요. 여러분이 이 불교를 믿거나 그런 거하고 관계가 있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 그것도 좋아. 상상력.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이 구체화된 철학적인 측면으로 깨닫는 일, 수행하는 일은 다른 동물에게선 수행하는 일 없어요. 침팬지가 여러분 명상 입정하는 거 봤어요? 이 수행하는 거 깨닫기 위해서 더군다나 이거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목적일 수 있고 능력이에요. 그렇죠. 어떤 동물도 수행하는 어떤 식물도 아무리 똑똑한 침팬지도 수행은 못해요. 학습은 해도. 그렇죠. 그렇다면은 인간만이 유일한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은 수행일 수 있겠죠. 깨달음일 수 있겠죠. 인간이야만이 수행하고 깨달을 수 있으니까. 다른 동물급에서는 절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은 생각도 안 해봤고 하기 싫겠지만 어쨌든 그 목적으로 인간이라는 상황이 필요했다. 다리 좀 펴도 돼요. 여러분들은 양반 다리가 불편해서. 한번 스님이 제시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한번 고민들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정도 나이가 됐다면
정말 이런 최소한 철학적인 고민을 하면서 이제 좀 살아야 돼요. 그동안 너무 성적 잘 따야 되고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이 상황에 초등학교 때부터 어떤 때는 뭐 선행학습하면서 초등학교 들어오기 전부터 엄청나게 학습의 환경에 여러분이 내몰려서 지금까지 마치 병주마처럼 그렇게 살아왔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님은 사실은 좀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해요. 미안하게도 생각하고. 왜냐하면 공동 책임이 있거든요. 기성세대가 그런 사회를 만들어 놨으니까. 근데 악의로 만든 건 아니고 고도 성장을 하려다 보니까, 그리고 그 유구한 문화 인문학적인 그 노하우가 쌓여 있는 몇천 년, 만 년이 넘는 몇만 년의 역사를 빅데이터로 간직해 온 그런 민족이 어느 상황에 다리 펴도 돼. 그 문화가 거의 말살되다시피 하는 상황을 겪었잖아요. 그게 최근에 대표적인 게 일제 강점기고, 그래서 우리 언어와 혼까지 말살해버리는, 그들이 그 상황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이 조선이라는 민족을 완전히 지배해서 노예화시키려면은 혼을 빼버리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는 혼이 말이죠. 말부터 조선의 말을 쓰지 않게끔. 그러니까 그들도 상당히 영악했죠.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토지 측량하고 개혁하고 그런 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해준 게 아니에요. 약탈하려고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연구한 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역사가 연구한 거 아니에요. 이런 민족 혼을 말살하고 근본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연구를 한 거죠. 뭐 철도 깔아주고 그게 우리나라 발전시키려고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절대 아닙니다. 나중에 자기네가 식민지 합리화시키려고 그런 식으로. 요즘 정치인들이 많이 그 프레임 전환 기법 쓰죠. 응? 아주 치사한 방법이죠. 그런 그것도 다 이제 잠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목이 제대로 열리려면 여러분들이 이런 철학적인 고민을 한 번쯤은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대학생이잖아요. 대학교잖아요. 이제 성인이 됐고 20살이 넘었고, 그러면 이제는 정말로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돼요. 정말로 책임을 지셔야 되고, 여러분이 저번에 진로 어제 진로 이런 것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진로 이제 스스로 좀 정말로 결정을 하셔야 되고, 앞으로 정보화 시대, 미래 시대, AI 시대에 내가 정말 무엇을 준비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동안은 부모님의 걱정, 거의 80~90% 걱정으로 여러분이 인생이 좌지우지 됐죠. 준비해왔고, 그건 참 고마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로 재정립할 시기다. 이제 뭐 한 4년 5년 최소한 대학이라는 어떤 그 학문적인 상황을 마치고 나가면 이제 사회에 던져진 상황이 되는데, 여러분 사회생활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전혀 사회생활에 인턴을 겪지 않고, 그러니까 뭐하고 같으냐면요, 의사가 인턴십을 거치지 않고, 보통 뭐 한 5년 거치나요? 그걸 하지 않고 바로 수술로 들어가는 거 똑같아.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대학 졸업하고 바로 사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인턴 과정이 없잖아요. 그 중간에 최소한 인턴십이 있거나 아니면 대학교 삶 자체가 사회생활의 인턴십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때만 해도 그런 흐름이 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대학 커리큘럼 자체가 끝날 때까지 그냥 학생이야, 학생. 고등학교의 연장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인턴 없이
바로 수술대로 가서 수술해야 되는, 사람을 살려내야 되는 그런 일을 여러분들이 지금 사회 구조적으로 하고 있다고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스님은 좀 상담, 심리 상담이나 이런 걸 좀 많이 했거든요. 생각보다 좀 심각하죠? 그런 입장에서 한번 또 어제에 이어서 이야기 해봅시다. 여러분들 뭐 오늘 좀 피곤하고 잠 덜 자는 거 뭐 그렇게 억울해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세요. 언제 스님하고 이렇게 가까이 지근간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자, 또 어제 이어서 아니면 지금 이라도 하고 싶은 말이라든지. 이제 여러분들 어른 된 거예요. 이제 인생에 대해서 지금 스님하고 얘기할 수 있잖아. 살아가는 거. 스님 저 너무 추운데 좀 나가셔도 될까요? 네, 그리고 저기 난로 옆에 여긴 좀 따뜻한데 여기로 올래? 자리 바꾸든지. 그러니까 저런 얘기도 해. 자신 있게. 근데 이제 해병대에 가서 그렇게 표현해도 좋긴 좋은데 별로 별로 용납을 잘 안 해줄 거야. 몇 명? 자, 또 그렇지만 저렇게 속으로 끌고 있는 것보단 이야기하는 게 훨씬 좋아요. 되든 안 되든 자기를 표현하는 게. 네, 얘기해봐. 그냥 아무거나. 좀 남의 시선 신경 쓰는 게 좀 심한데 네. 개인적으로 이걸 알고 있는데 좀 네. 붙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스님의 그 항상 그 솔루션은, 처방 방법은 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그런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제일 먼저 돌이켜 봐야 될, 이제 고려해야 될 게 그쪽으로 머리를 써야 돼요.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한가, 이렇게. 남에게 내가 많이 신경을 쓰네, 남의 시선을. 그럼 내 마음이 불편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돌이켜 보는 거야, 그 원인을. 뭐가 있을까? 답을 스님한테 원했는데 다시 물어보니까는 당황스럽죠. 그게 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은, 답은 항상 어디에 있다? 내 안에 있어요. 시험 문제의 답은 어디에 있다? 선생님한테. 네, 스님이 아니라 문제에 답이 있어요. 문제를 생각하고, 답을 생각하고 문제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 안에 답이 있는 게 원리적으로 맞아요. 그리고 깨달음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나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항상 바깥에서 찾는 마음을 돌려서 나에게 오면 이 안에서 찾아내면 그건 진짜 해결 방법이에요. 근데 바깥에서 이렇게 넣어준 거는, 그거는 좋은 해결 방법은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게 뭘까요? 그게 불편하게. 첫째, 물리적으로 보자고. 우리는 공학도가 많으니까 구조적으로 남들의 시선이 불편한 거잖아요. 그러면 첫째 원인이 일단 뭐야? 누구한테 있어? 상대방? 남들이 나한테 자꾸 보는 그놈이 일단 일체적으로 이제 제일 쉽잖아, 원인이라고. 그 다음에 또 원인은? 억측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누가? 제가 남의 시선에 대해서 응. 억측을 그러면 이제 하면서- 원인이 나네. 그러니까 세상은 문제가 항상 저놈 아니면 이놈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남 아니면 나죠. 문제의 발생지가. 그렇죠? 그러면 남의 일을 핸들링하기가 쉬워요? 내 일을 내가 핸들링하기가 쉬워요? 그나마 효율적으로. 내 거를 내가 핸들링하기가 훨씬 쉽죠.
이렇게 효율적으로 생각을 가져가 보세요. 너 나를 왜 그렇게 보니? 그렇게 보지 마. 이렇게 하는 게 쉬운지, 아니면 내 안에 뭐 문제를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하는 게 쉬운지. 그럼 대부분 내 안에 거 내가 해결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그렇죠? 이제 이런 식으로 풀어가면 돼요. 지금 본인이 얘기한 거 알고 있네. 내가 억측을 대부분 하는 것 같다.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 내 문제 쉬운 것부터 해결해. 내가 내 안에 일어나는 문제, 그럼 억측하지 말자. 뭐 이거 뭐 열심히 노력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대상, 물리적으로 좀 그 사람하고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어서 협의할 수 있는 건 또 그대로 하고, 그렇죠? 두 가지 투 트랙으로 가면 되죠. 근데 주로 어느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면 좋겠다? 내 안에서 내 문제, 내가 해결하는 쪽으로 더 많은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서브적으로 대상 쪽으로 신경을 쓰면 훨씬 잘 풀려나갑니다. 그리고 내 쪽에서 해결되면 이제 바깥쪽으로 이제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 사람하고 딜을 할 필요도 없어요. 대부분 문제는 그렇게 효과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 자, 또 있을까? 여러분들이 지겨우니까 빨리 끝나면은 가서 잘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겠지. 네. 가만히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이게 나 자신에게 좀 집중을 해야 되고 나를 들여다봐야 되는 것도 좋은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가치적으로 판단했을 때 내가 힘들고 다른 사람들이 더 행복한 게 가치가 높은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한 두세 명 정도가 힘들어도 내가 행복한 것이 더 가치가 높은 것인지, 이거는 무슨 기준으로 따져야 되는 것인지. 오, 지금 그 기준이 스스로 입으로 얘기했네요. 무슨 기준이죠? 그러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한번 공리로 따져야 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가치가 좋은 건지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본인이 기준이 무슨 기준이야? 뭐가 기준이에요? 그 좋다 나쁘다의 기준은 어떻게 잡아야 그렇지. 될지. 그 가치. 가치. 가치를 세웠잖아, 본인이. 어떤 게 더 좋은 가치를 갖고 있는 거냐고 세웠잖아요.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놓고 따지니까는 얘를 중심으로 얘를 다른 거를 분별하니까 이제 분별하기가 힘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결정을 못하고 힘들 때는 물리적으로 방법을 어떻게 설정해 봐라. 내가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가, 그거부터 보면 그 기준이 잘못됐네, 좋은 거네, 이건 두 번째고, 어쨌든 물리적으로 내가 뭐한테 걸려 있어. 그러면은 나를 거는 그 물리적인 뭐가 있다는 거잖아요. 장애 요소가. 그거에 먼저 관심을 가져주라는 거지. 그건 꼭 있어야 돼, 필요해야 돼, 뭐 이런 거는 두 번째 하고, 구조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가 접근 방식을, 이 의식의 프로세스를 새롭게 설정해 보라는 거죠. 됐나요? 그거를 내가 조금 희생하고 또 다른 사람이 조금 뭐 둘이 뭐 희생하고 어떤 게 더 좋은 가치지? 그럼 어떤 그 가치의 그 퀄리티를 이미 내가 사실은 설정해 놨어. 그렇죠? 의문을 갖는다는 거는,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다는 거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걸 의미합니까? 나름대로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 전제된 것을 의미합니까? 후절. 맞죠? 그러니까 정말 몰라서 물는 거 거의 없어요. 나름대로는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도 기준이야. 내가 경험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뭐부터 관심을 가져라? 내 기준. 그렇지. 모르는 그거에 대해서만 붙들려 있는데 그러니까 붙들렸잖아. 불편하잖아요. 의문이라는 것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잖아.
그러면 무엇인가 의문을 가졌다는 건 항상 내가 알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죠. 자, 세상을 어떻게 보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가는 구조적인 지금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안내하는 중이에요. 어떻게 접근할 건가의 문제라고. 태도. 태도를 우리는 배운 적이 없어요. 몸의 태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생각하는 태도. 우리가 마음 쓰는 태도. 패턴. 이거를 점검하는 걸 배운 적이 없다고. 그런 거는 안 가르쳐줘. 그런 거를 가르쳐줘 여러분이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는데,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는데,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계속 지식, 정보를 그거를 습득하고 정리하고 분별하고 애우고 이쪽만 주구장창 최소한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그 일만 해왔고 거기에 뇌가 최적화되어 있다. 그런 일은 앞으로 지금도 그러지만 AI가 수천 배 더 잘한다. 스님 생각은 AI하고 경쟁할 생각하지 말아라. 100% 진다. AI를 최소한 활용하거나 AI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준비하는 게 직업상으로도 최고로 좋은 것이다. 아, 네. 이제 그만할까요? 저 하나 네, 여자 대표로 해서 또 여자도 해야지. 네. 지금 이런 말 하면 안 된다고 그러던데 참. 네, 말씀하세요. 선생님께서는 과거에 후회되는 일이 있으시면 어떻게 하나요? 아, 내가 후회되는 일. 일단 후회되는 거는 감정이죠. 감정이 팍 일어나요. 왜 그랬지? 그런 거 아주 많이 일어나요. 많이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이런 수행, 멘탈 훈련을 계속 해옴으로 인해서 그 후회하는 감정에 붙들리는 그 기간, 시간이 계속 단축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부처님 같은 경우는 어떤 감정이 있는 게 올라오지도 않고 후회나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부처 수행을 해도 이제 부처님 밑에 급이니까 최대한 해도 그래서 결국은 관건이 현실적으로 뭐냐면 그런 감정에 붙들리거나 생각에 붙들리는 그 시간을 얼마만큼 줄여나가느냐 그리고 거기서 영향을 덜 받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방법은 이제 부처님이 제시한 사념초 수행, 사티 아라차림의 수행을 이제 구체적으로 코치를 받아가면서 수행해 나가면 이제 그런 것들 감정들이 올라오잖아요. 분노가 온다든지 또는 그런 후회가 온다든지 이런 거 후회 감정 올라왔구나. 그리고 별로 영향을 안 받아. 그러면 된 거죠, 최소한. 지금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영향이 이제 점점 예를 들면 한 일주일간 그 감정에 휩싸였는데 점점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하루밖에 영향을 안 받아. 더 하다 보니까 뭐 1시간? 또는 10분? 5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단축이 되는 거죠. 실제가 이렇게 돼요. 그냥 생각으로 외면해야지, 잊어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영향이 받아지지 않는 상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방법이 있다고. 그건 수행을 해야 돼요. 코치를 받아야 되고. 또 저 약간 네. 다른 질문인데 네. 이어서 혹시 이제 현재에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게 과거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래의 저에게 이게 과거가 되는데 그러면 이 선택을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옳은 방향일까요? 선택. 그 과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무엇을 사람이 선택해야 할 때 그 마음 있잖아요. 그 스트레스 양이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 치수가 올라가는지를 실험을 했대요. 나는 장비가 없어서 실험을 하고 싶어도 못했는데
이 피부를 째는 피가 나는 찰과상을 입은 정도의 스트레스 양이래요. 뭐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은 물리적으로 어떻게 하면 거기에서 좀 스트레스 덜 받을까요? 물리적으로 그냥 논리적으로. 아싸리 그냥 빨리 선택해가지고 그 고민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러니까 선택의 상황에서 좀 자유로워진 상태를 만드는 게 그나마 효과적이죠. 그러면은 나는 그 데이터를 이제 접하고 나서 어떻게 하지 생각했다. 그러면 선택의 상황에 자꾸 나를 내맡기지 말자. 또는 선택의 상황이 되면 선택하려고 하지 말자. 선택하려고 하는 그 욕구가 스트레스 양이 나를 칼로 벤 그 스트레스하고 같다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어요. 조금 도움이 될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선택을 자꾸 안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도 자꾸 선택하는 상황이 오죠. 그건 어떻게 보면 밀려서 선택한 거죠. 밀려서 선택하는 거는 내가 선택하려고 고민하고 헤매는 것보다는 스트레스 양이 적을 거 아니에요. 말장난이 아니고 진짜 저는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훨씬 나아요. 이런 대책을 세운 것도 여러분 많이 있죠? 여러분들도. 네?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경우. 선택을 내가 밀려서 한 경우 있어요 없어요? 최근에도 했습니다. 네? 최근에 그렇지. 네, 있어. 여러분도 공부할 때도 어떻게 해? 내일 그냥 하지. 그렇지. 내일 그래. 하지, 내일 뭘 하지. 밀려가지고 과제물 낼 때 어떻게 해? 과제 마감일 날 이제. 그렇지. 그렇게. 그리고 여러분 쭉 보면은 내가 한 달 전부터 과제물 준비해야지 이렇게 생각은 하죠. 근데 결과적으로 대부분 언제네? 응? 당일날 내거나 전날 내거나 밤새서 공부하거나 이러잖아요. 보니까는 패턴이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한 달 전부터 계획을 선택하려고 마음을 먹을 필요가 있어 없어? 그걸 안 해버리는 거야. 어차피 이거 전날 하더라. 그러니까 전날까지 그냥 이걸 해야 되는 생각을 안 하는 연습을 했어요. 여러분, 진짜로 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차피 밀려갈 것 같으면 그 전날까지 계속 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서 계속에다가 이렇게 스트레스 상처 내지 말고 그냥 놓으세요. 네, 약간 네. 그런 선택 말고 좀 중요한 선택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대로 냅두면 그냥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기로에 있을 때, 예를 들면 진로에 관한 거라든가. 네. 그럴 때 이제 좀 더 제가 주도적으로 하려고 한다면 네. 어떤 방향으로 선택하는 게 저한테 좀 더 옳은 쪽일까요? 그러니까 똑같아. 그 경우도 내 기준이 뭐가 있다고요? 그렇게 고민하는 거에 기준. 저요? 방금 얘기했죠. 어떤 게 더 옳을까? 옳은 선택을 해야 된다는 나의 강박관념 또는 기준이 있죠. 그거를 세워놓는 한 그 마음, 불편한 마음은 항상 있어요. 일단 그거부터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스님이 이제 이렇게 제시한 거에 대한 나름대로 반론을 제기한 거잖아요. 근데 그 상황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중요한 선택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이 정말 중요한 선택이라면 바로 하나요, 안 하나요? 못해? 정말 필요한 상황이라면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된다면 해야 안 해요? 부모님이 그 집에서 쓰러져 있으면 바로 119 신고해요. 그렇지. 그런 식으로. 그렇죠? 이거 말장난이 아니고 진짜 심리예요. 방어기제예요. 그게 본능입니다. 여기서 화살이 날라와. 그걸 만약에 봤어. 볼 수는 없지만 그런 극단적인 예를 들게요. 딱 보는데 이거를 피할까? 맞을까? 이런 선택을 하나요? 본능적으로 이걸 피하는 선택을 하나요? 본능적으로 하죠. 그러니까 말장난 같지만은
실제가 그래요. 우리 인생사가. 본인은 야 이거 정말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다고 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기로의 선택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학습된 거고 불안심이죠. 그것도 이제 성장기에서. 그러니까 전부 대부분 90%, 99%가 전부 여러분들이 헤매고 힘든 거는 성장기 때 만들어진 무의식적에 만들어진 상처, 트라우마가 재생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저의 명상이나 어떤 이런 프로그램은 그 갓난아이 시절부터 점검을 들어갑니다. 거기부터 치유하는 일부터 해요. 성장 과정. 3살, 4살, 5살 또는 그 사춘기라고 하는 그런 때 여러분들 안에 부정적으로 마음의 상처로 자리 잡게 된 트라우마들, 그 부분들을 본질적으로 그게 뿌리니까 거기부터 치유해 나가는 일을 해야 나머지 문제들인 피상적인 게 자연스럽게 그냥 없어져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맡겨보세요. 이렇게 스스로 맡겨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신 이런 마음가짐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인과응보. 불교에서 부처님은 과보는 항상 온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거나 뭘 했거나 이렇게 하면 그거에 따른 반대급부적인 거는 온다 안 온다. 온다. 그것마저 피하려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거나 내가 취해진 거, 그게 억지든 자유의지든 그것에 대해서 오는 반대급부적인 거, 이게 과보라 그래. 그 과보는 내가 그냥 받겠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 연습을 하세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여러분들에게 말해주는 건 내가 해보거나 경험이 없는 거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해봤거나 경험이 있는 것을 얘기해요. 시도해서 백데이터가 있는 것을 가지고 하니까 제가 그냥 말로만 한 게 다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를 선택해서 예를 들면은 이거 하자 그러면 이거를 내가 결정을 내림으로써 발생되는 반대급부적인 거, 과보는 제가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SNS나 이런 데 올려야 되겠다, 유튜브에 올린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가 있죠. 그러면 그거는 받을 생각을 하고 각오를 하고 그 말을 해야, 그런 어떤 행위를 하고, 그거를 안 받으려는 마음을 내면서 그것까지는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 용기는 항상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당당하게 아까 말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얻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솔루션을 이렇게 받고 서로 물어보고 하는 거에 어제도 얘기했지만 거기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 자체에 이미 많은 부분이 이렇게 물어보고 듣고 또 이야기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부분이 해결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정답을 딱 제시하고 여러분 그 정답 딱 찾아내고 이런 거 없어요. 자, 이제 그만할까요? 더 할까요? 저도 한 가지 네.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옛날 기억들을 되새겨 보면서 좀 후회되는 일들이 많았던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은 어렸을 때 친구랑 노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신호등에서 얼마나 장난기가 심했으면은 친구랑 같이 있는데 친구 사람 많은 데서 제가 바지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 요새 말하면 성추행이네? 네. 네. 아이고. 진짜로 그때 당시 아무 생각 없이 하는데 지금 막 되돌아보는 그런 과정에서 했을 때 너무 제 자신이 한심하고 그 때로는 자존감도 내려가는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거든요. 본인이? 네.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화를 내거나 좀 그때 그
감정 때문에 화를 내는 그걸 또 저 자신이 들여다보면서 네. 이럴 때 어쨌든 과거는 지나간 거긴 한데 지금 이 순간 제 이제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생기는 이런 그런 뭐지 좌절감, 후회 그런 것들은 어떻게 그런 거 이제 세션의 형태로 하는 방법은 이 자리에서 그대로 참회 고백을 하는 형태를 함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좀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상황에 이제 그 친구한테 이름 아무개야 하든지 해가지고 진심으로 이렇게 합장하고 이렇게 하세요. 원했으니까. 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정연아 근데 그 참여를 할 때는 나를 변론하면서 하면 안 돼요. 당사자, 당한 사람, 피해자 입장에서 그 참여를 해줘야지. 나 그때 사실은 뭐 마음이 이래서 그랬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야. 오로지 나는 가해자의 잘못을 고백하는 형태로 하셔야 돼. 정연아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현대 아파트 옆에서 신호등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너의 그 바지를 내렸던 점은 진짜로 사과하고 싶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말을 해야 돼. 그때 내가 내리고 나서 너가 엄청나게 수치심을 느낀 거에 대해서 정말로 미안하고 주변 사람들 다 있는데 그것도 집 안에서 있는 게 아니라 바깥 공간에서 다 보는 그 장소에서 수치심을 느끼게 해서 정말로 미안하다. 그렇죠. 얼마나 당황했겠냐. 그렇죠? 네. 얼마나 당황했겠냐. 그러니까 미안하다를 자꾸 먼저 얘기하는 거는 누구 입장을 어필하려고 하는 거죠? 내 입장? 그것도 내 입장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입장 중심이라니까 걔의 마음을, 걔가 피해자인데도 걔의 마음을 충분히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내 입장을 중심으로 하는 그 심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걔 입장, 야 정말 그때 당황했겠구나, 그게 남자로서 그 마음이 얼마나 저게 했겠니, 이런 쪽으로 마음을 계속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이게 이렇게 자꾸 드러내는, 공식적인 입장이 드러내고, 그 다음에 이것도 부족하면은 이제 그 일기장이나 이제 참여 노트에다가 계속해서 그 과정을 반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마음을 또 어떻게 써야 되냐면, 아까 말했던 과보는 자에게 받겠습니다. 과보를 받는다. 과보를 받아야 돼. 어떤 형태로도 과보를 받아야 돼. 그게 이제 호연직이고, 그게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이 돼가는, 나를 내가 주인공이 되는, 컨트롤 해가는 방법들입니다. 그러니까 스님의 예를 들자면 아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좀 심각하게 스님이 선택한 거죠. 아니, 이거는 내가 과보를 받아야 되겠다 해서 그 상대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내 스스로가 경제적인 또는 신체적인 어떤 이런 상당한 그 데미지를 스스로 입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과보를, 그 사람은 나한테 과보를 줄 생각이 없었는데 상황적으로 이건 과보를 내가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 세포 안에 그 과보에 대한 그 데미지를 기억하도록, 그런 방법도 쓰셔야 돼요. 그럼 예를 들면 어떤 걸 스스로 하면 될까? 예를 들어서 세포? 응? 세포. 내 세포에다가 그 과보를 받아야 되니까 스스로 받는 어떤 선택을, 행위를 한다면, 막는 게 아니라 이제 세포 이제 과거에 대한 그런 것들은 달게 받기 때문에 뭐 인정하는 마음. 그러니까 뭘 행위를 해야 돼. 마음만 갖고 안 된다니까.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내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데미지를 입어야 된다고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성추행 같은 거거나 이런 거에 내가 가서 봉사를 어느 단체에 가서 한다든지, 꼭 그 사람한테 안 하더라도, 그 사람을 할 수도 있겠지만
봉사를 한다든지 거기에 기부를 한다든지 그럼 데미지 있는 거잖아. 내 시간 거기 뺏기는 거고 돈을 내가 내 돈을 쉐어해야 되는 거고 맞죠? 이와 같은 적극적인 방법을 취하시면서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한다면 그렇게라도 해주고 그 사람이 원하지 않더라도 아 이제 됐네. 이거는 누구 의지야? 내가 뭘 피하려고 그러는 거야? 내 과보. 과보를 피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에너지가 발생될 건 발생이 된다 안 된다? 발생이 되죠. 에너지가 남아있죠. 그 에너지 남아있는 거를 내가 지금 거부한다 그래서 그게 사라졌나요? 그 에너지가? 안 사라졌으니까 계속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 정말 뭐 이혼을 하고 진짜 서로 간에 막 이제 사랑했다가 원수가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난 이제 이혼하고 절대 저런 사람 안 만날 거야. 이제 그런 다짐을 하고 이혼을 하고 또 재혼을 하거나 아니면 재혼 않고 이제 죽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연인이 사람이 만난다는 거는 서로 끌어당겨서 만난 거죠. 응? 이게 서로 같은 코드 안에 있기 때문에 얘가 만난 거지. 이렇게 서로 같은 라인에 있지 않으면 이거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절대 못 만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스님이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여러분하고 어떤 수준에서는 같은 라인에 있으니까 이렇게 만난 거예요. 맞죠? 스님이 아무리 못났다고 해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그걸 동업중생이라 그래. 같은 업중생. 같은 최소한의 에너지층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만난 거예요. 거기에서 조금 뭐 내가 잘났네, 네가 못났네 이런 게 의미가 없다 이 말이야. 정말로 못나가지고 나하고 차원이 다른 사람은 나하고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눈앞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코드가 달라서. 그래서 이렇게 만나 연인이 그래서 땡겨서 이렇게 이제 결혼을 했고 뭐 이렇게 했어. 그러면은 엔탈피 법칙에 의해서 야 이거 옛날에 참 비유를 했던 건데 지금 다시 쓰네. 이제 고기압과 저기압의 구름이 있어. 구름. 이제 별게 다 나오는 거야. 이제 오늘의 날씨야. 고기압과 저기압이 만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 물리적으로 구름이 고기압, 어? 천둥번개. 그렇지 천둥번개 치는 거야. 그게 부부관계에서는 뭐야? 싸우는 거야 이게. 고기압과 저기압이 만났기 때문에 천둥번개가 치는 거예요. 비가 내린가 줄줄 눈물이 흐르는 거야. 그럼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야? 자연스러운 거죠. 자연스러운 거지. 이 안에서 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야 지금? 고기압과 저기압 구름이? 융화. 그렇지 조화. 이게 모든 것은 혼란, 케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가는 현상이 우주의 법칙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고기압과 저기압이 만났다는 거는 만나는 것도 누가 막 밀어 당겨서 만난 거야? 아니지. 자연스럽고 고기압과 저기압 다르니까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당겼겠지? 당겨가지고 딱 막 섞여. 그러니까 천둥번개가 뻥 나고 막 눈물도 질질 나오는 건지 막 비가 내리는 거지. 그러면은 이게 이 관계 이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에너지가 예를 들면 순환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요 시기가 지나면 이 두 기체는 기류는 혼돈이에요,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지. 코스모스야, 코스모야. 네? 조화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꽉꽉꽉 하는 게 너무 이거 잘못된 만남이야. 이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 서로가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이게 분리가 됐어. 억지로.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에너지가 아직 남아있죠, 서로. 이건 그 에너지는 계속 그 혼돈 에너지는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엔트로피가 증가되어 있는 거예요.
이 에너지가 소멸돼야 되는데 소멸되지 않아서 소멸되려고 만났는데 중간에 자율의지에서 분리시켰어. 그럼 이 에너지는 계속 이 에너지는 남아있기 때문에 어느 상황에 내가 다시 조건을 설정하더라도 이 에너지는 둘 다에게 있으니까 그 혼돈의 에너지가 아직 해소되지 않은 에너지가 있으니까 발생된다 안 된다? 된다. 이 생이 안 되면 다음 생에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그러니까 다음 생 걱정할 필요 없어. 이 생도 해결 못했기 때문에 이 생 과학적이죠. 네. 네. 과학자 같으십니다. 과학자 같아? 공학계에 나와서 그래. 그러면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무슨 일을 하겠어요? 무슨 일을? 그 에너지를 회피하는 일을 하겠어요? 직면하는. 그렇지. 직면하고 그것이 조화롭게 관하고 시간을 기다려주고 그런 일을 하는 게 낫겠죠. 그게 인생사의 모습이에요. 그거를 계속 피해서 그 조화를 이루는 그 과정이 불편해가지고 도피 회피하는 인생으로 계속 살 거냐? 어차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만난 에너지라면 인연의 법칙이라면 그것을 과감하게 직면하고 서로 상대에게 소통해 가면서 기다려 가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거냐? 이제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선택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본인이 나는 죽어도 회피하면서 살 거야. 그래 살 수 있으면 살면 돼요. 인생 삽니다, 그게.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렇게 불편한 거를 굳이 내가 할 필요 있는가 해서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 대신 돈이 엄청나게 많고 권력이나 지위가 높아야 되겠죠. 상위 0.0001%거나 뭐 그렇게 최소한 되거나. 근데 그것도 본질적인 거는 해결 못 해요. 본질적인 거. 그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야. 인생의 고통은 본질적으로 그런 조건으로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왕자인 신분에도 불구하고 출가를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육령경영을 통해서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고 찾아내서 그것을 본인만 해결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극락세계로 간 게 아니라 45년 동안 걸어다니면서 중생들 세계로 들어와서 함께. 45년 동안 그거 하시다가 부처님은 어디서 났어요? 길거리에서 났어. 그리고 길거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어디서 났어요? 마국간에서 났고. 부처님보다 좀 나은가? 그래도 이렇게 집이 하우스니까 아니니까. 집이라서. 근데 부처님은 룸빙이 동산 길이잖아. 필드에서 났어. 필드. 길에서 나서 길을 45년 동안 다니시다가 길에서 인생을 마감했어요. 참 멋있죠. 힙합이시다. 그래서 도가 길도자야. 그래서 저도 부처님 제자니까 갈 때는 길에서 가려고 그래요. 저기 멋있는 집에서 죽지 않고 야산을 들면서 죽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건 아주 공식적으로 제가 아주 공인을 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기대치가 없어야 죽기 전까지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죽음에 대한 기대치가 있으면 살아가는 과정도 계속 걸려요. 잘 죽어야 되니까. 자, 인생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니까 기분이 괜찮죠? 네, 좀 어른 된 기분 나죠? 네. 맨 그냥 학생 마냥 그냥 공부만 계속 어차피 또 돌아오고 공부만 할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나이를 먹었는데 좀 인생에 대해서 사는 게 뭐냐. 뭐 반려자도 이제 서로 선택해야 되고 뭐 이제 이런 데서 정말 좀 진지한 부분들이 꼭 있어야 되죠. 네, 여러분들은 그런 기회가 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귀한 시간에 이렇게 제가 어떻게 보면 좀 억지로 시간을 좀 낸 거고 뺏은 거고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번에는 좀 약간 이렇게 기분
좋은 MT 분위기 형태로 왔지만은 다음에는 또 이제 수행 위주로 이렇게 온다면은 그때는 또 수행 위주로 여러 가지 명상 기법도 배우고 실천하면서 시간을 보내도록 합시다. 자, 마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 시간 가지세요.